네, 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이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도 꽤 양이 많죠. 넓게는 이제 맞춤법이라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겠고, 이 맞춤법이 1항에서 57항까지 대개 그 56항까지 항목별로 설명된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 57항에는 그 설명의 과정에서 발음은 같거나 비슷한데 표기가 달라지는, 물론 의미가 다를 때 표기가 달라지는 이런 양상들의 어휘들을 맨 마지막 57항에 따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41항부터 50항까지 10개 항이, 그러니까 56개 항 중에 앞에 뭐 기본적인 짜투리 항목들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냥 넓게 50개라고 보면 되죠. 맞춤법 전체 50개 항 중에 10개, 41항에서 50항까지가 띄어쓰기다. 근데 그 맞춤법 공고문에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내놓은 추가 자료 또는 어문 규정집의 보충 해설 자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가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출제가 오래된 그런 항목들로서 조금 더 출제 자료가 다양해진,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영역입니다. 수험생들도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고 해서 그 중에 가장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의존명사. 거의 뭐 띄어쓰기 10개 항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 분량은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자에 그 학습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 또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 면에서는 뒤죽박죽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좀 잡아서 차례차례 다져가는 것이 정리가 좀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밑에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가려둔 것은 이 페이지에서 우선 설명할 내용이 뭐냐, 좀 뚜렷하게 대상을 보이고 차례차례 넘어가고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기본 원칙을 보죠.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 띄어쓴다. 의존명사임을 알면 띄어쓴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의존명사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죠. 의존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고, 어쨌든 넓게 보아 명사고, 명사는 상위 항목으로 묶어갔을 때 체온에 속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보편적으로 명사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의존적인 경우라고 한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대상. 시간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뭐뭐일 때. 그러면은 때가 왔다. 이때의 때하고는 다른 거죠. 뭐뭐 할 때라고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것, 이걸 의존명사라는 것이고, 때가 왔다 이거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것이죠. 장소,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때 추상적인 대상에 쓰이는 것으로 뭐뭐라는 것, 예를 들어 뭐 산다는 것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상황,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의 것,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죠. 의존명사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예로서 의존명사가 뭐냐라는 것을 잡아보고, 이것 이외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 앞에 관용어에 의해서 내용들이 채워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서 비로소 이 명사의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게 의존명사인지를 알면 띄어쓴다는 것도 분명해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아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것,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수,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것 자체가 아니라 아는, 나도 할, 먹을, 아는, 이 부분이죠. 내가 뜻한,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럼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 뭐예요? 본래는 용언인데 용언에서 용언의 어간 그 뒤에 뭐가 붙은 것입니까?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용언이니까 동사나 형용사죠? 동사나 형용사니까 그 기본은 서술어로 주로 쓰이는 것들인데 지금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라고 부르는 것은 관형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을 체언을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인데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게 그렇게 자격을 갖춰줘야죠. 그 자격을 갖춰주는 문법적 요소, 이것이 관형사형 어미죠. 그러니 알고 보면은 문법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건 모든 게 암기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법이나 기본 학습 원리로서 체계를 잡고 양을 줄이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그러고 나서 골라진, 채로 걸러진 남아있는 것들을 암기로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기는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본 원리로 정리를 끝내고 마무리 단계에서 예외가 되는 특수한 이런 것들을 암기로 매듭을 지어야죠. 자, 노란색은 의존명사이고 그것이 의존명사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모습, 용언의 관형사형, 이것이 구별의 고리다. 자, 그 중에 이 부분은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훨씬 다른 것과 헷갈릴 가능성이 많다. 즉,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뭐뭐인 바 해서 분명히 띄어쓰는 의존명사인 것과 달리 앞에 것과 붙여 써야 되는 니은 바. 이게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것.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험 문제의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얘네들을 난이도 상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시험에서는 출제해서는 안 될 영역들이고 그런 것들은 선택지 4개 중 상대적으로 나머지 3개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꼭 학습해줘야 될 범위 안의 것들로 확실히 정리해주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정도로 밀어두고 충분히 내가 어떤 시험에서도 모의고사에서 95점을 능히 맞고 있다. 그런데도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일단 우선은 이런 정도까지를 난이도 상으로 보고 여기까지로 학습 범위를 제한해 두는 것으로도 시험 합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예제 먹을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먹다의 리을 먹을 해서 띄어서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근데 그게 비춰 나만큼이라는 건 뭐예요? 나 그 자체가 체온이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온이기 때문에 그 뒤에 만큼은 조사가 되는 것이다. 붙여서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바로 이렇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바의 문제예요.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해서 뜻한 바. 당연히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 바. 그래서 띄어쓴 겁니다. 근데 그와 달리 어미. 뭐가 어미란 얘기예요? 바가 어미란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니은 바죠. 니은 바. 이 덩어리가 어미라는 겁니다. 굳어졌다는 것이에요. 금강산에 가 본 바, 학문의 뜻을 드셨던 바, 통보하여 온 바. 여기 있는 이문들 자체가 띄어쓰기 해설본의 예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암기해서 처리하는 것도 얘네들은 붙여쓰고 그 이외에는 다 띄어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밑에 의존명사인 경우 여기 첫 번째 기준 의문처럼 뒤에 조사가 붙어 있음에 주목하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이렇게 조사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 앞에 것은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어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조사가 덧붙지 않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특히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임의로 와를 넣어서 말이 된다는 건 아래 것처럼 띄어써야 하는 경우라고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금강산에 가 본 바와 학문의 뜻을 두셨던 바와. 그럼 뭔가 와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A와 B. 이렇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노출된 것,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뒤에 B를 대등하게 열거하는 느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앞서 지적한 바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서 지적한 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A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예문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금강산에 가 본 바, 과연 절경이더군. 금강산에 가 봤더니 절경이더라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 금강산에 가 본 것과 다른 것을 A와 B 이렇게 견주려는, 비교하려는 태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와를 붙일 수 없다고 보고 니은 바가 어미로 굳어진 것이라고 처리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난이도 상 항목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락 짓고요. 뒤로 이어서 보죠. 자, 이번에는 지, 그가 떠난 지. 좀 전에 바처럼 기본 예문이 있고요. 그가 떠난 지. 근데 띄어쓰는 이게 어미라면 붙여 쓴다는 거죠. 역시 큰 지, 큰 지, 작은 지, 니은 지, 어미, 니은 지. 이 덩어리가 어미로서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후행소수로가 알다 모르다류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도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암기는 일단 미뤄두고 이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뭐냐면은 둘 또는 셋 대상을 놓고 그 중에 하나, 이걸 고르는 문체를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의존명사가 분명한 경우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 경과한 시간. 그러니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가 떠난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름이라는 시간적인 텀. 그죠? 경과한 시간. 그랬을 때 이 지는 의존명사 자격을 가지고 띄어쓰는 것으로 본다. 근데 큰지 작은지 선택이라는 건 뭐야? A인지 B인지. A인지 B인지. 근데 이렇게 주면은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야? 실제로는 A인지 B인지라는 형태에 있는데 예문에서는 B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문을 쓰더라도 집이 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빼고, 그러면 경과한 시간인지 선택인지를 문맥상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A인지 B인지 이걸 암기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래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생략됐을지라도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앞쪽 페이지 다시 한번 니은 바 굳어진 어미로 보는 경우, 니은 띄우고 바 의존명사로 보는 경우, 여기 있는 예문들의 와를 붙여서 구별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큰지 작은지 A인지 B인지 선택입니다. 선택형 문제가 아닌 경우 경과한 시간일 때 의존명사 띄어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자투리 암기사항이에요. 여기서 동안의 뜻을 나타내면 의존명사다라고 했는데 동안의 뜻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뭐야?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맥락에서 독립된 단어란 얘기입니다. 독립된 단어니까
당연 띄었어야죠. 그런데 이걸 자투리 암기 항목으로 놓는 이유가 뭐야? 이거 얼마만인가라고 할 때 많이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함이 니은이 붙는 이런 구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 그 자체로 체언의 형태처럼 관형사, 부사 이런 수식어들도 그 자체로 독립된 형태소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 뒤에 쓰이고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조사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붙여 쓰는 것 아니냐라는 착각이죠. 근데 동안이라는 독자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띄운다를 암기해야 할 경우 일단 자투리로 빼놓도록 하세요. 자투리로 중심 잡기, 줄기 잡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것도 자투리 항목입니다. 이거는 지금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라 글자 표기 문제인데요. 오랜만에 할 때 니은 받침과 오랫동안이라고 할 때 시옷 받침의 차이,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오랫동안은 사이소리다, 시옷이다. 근데 오랜만에는 왜 니은을 붙이냐? 원래 오래간만에라는 말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의 니은, 이것이 줄어서 니은이 된 것이다. 그래서 글자 표기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 자투리 암기사항입니다. 논외지만 이런 부분하고 좀 견주어 볼 여지가 있어서 자투리로 끼워 넣었습니다. 자, 다음.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철수, 만, 너만, 이렇게 한정. 형만 하나 없다. 이때는 한정이 아니라 형 정도의 이름이란 뜻. 뜻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보조사, 보조사.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거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면에서는 앞에 오는 체언에 붙여 쓴다는 점에서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다르다. 보조사가 일정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이 다르다는 점에서만 구별해 본 것이에요. 지금은 띄어쓰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차이는 없다. 왼쪽 오른쪽은 다 붙여 쓰는 것이다. 자투리 암기사항 2개 소개한 페이지였습니다. 일단 접고 지금까지 흘러오던 설명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연습 자료들입니다. 서울을 떠난 지라고 할 때 지의 문제는 구별법이 뭐였죠? 경과한 시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란 경과한 시간. 서울을 떠난 지 10년.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비가 올지 안 올지. 이거는 기역과 니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뒤에는 부정어가 붙었을 뿐 올지 안 올지의 문제는 같은 맥락이죠. 올지 붙여 쓰고 띄어 쓰고 올지 붙여 쓴 것이고 띄어 쓴 것이고 거기 앞에 부정어만 넣은 것이니까 앞에 것으로 답을 찾으면 뒤에 건 자동으로 찾아지는 양상입니다. 자, 그때 1, 2번 짝지어서 경과한 시간 아니면 뭐예요? 집이 큰지 작은지 A인지 B인지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인지 B인지 B를 노출시키지 않고 A만 가지고 질문할 때 그게 가려져 있어도 넣어보며 문제를 푸는 우리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만자 자투리 암기사항으로서 소개했던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항목 넘어가서 이번에는 숫자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앞에 어려운 내용이 나왔고 이건 좀 쉬운 내용이에요. 수관형사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온다. 띄어 쓰는데 붙여 쓸 수 있음.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붙여 쓸 수 있음. 왜 붙여 쓸 수 있을까? 너무도 명료하니까. 자, 단위성 의존명사 한 개, 술을 셀 때 술을 셀 때 쓰이는 의존명사. 그래서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부릅니다. 다 띄어 쓰는 거죠. 기본이고요. 숫자 올리는 경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10월 이거 놓고 봅시다. 여기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10월이라고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왜 허용할까? 아라비아 숫자는 시각적으로 이질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붙여 쓰더라도 이 부분의 단어의 뜻과 이 부분의 단어의 뜻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집,
이건 어때요? 위에 것은 규모가 크다라는 뜻이죠. 밑에 것은 뭐가 돼? 손위. 그러니까 형님네 큰아버지 댁, 형님네나 큰아버지 댁처럼 손위 이런 의미로 굳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는 그런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숫자 나오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출제도 안 하고요. 자, 다음 숫자에서 이번엔 순서로 넘어왔어요. 순서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봅시다. 자, 순서 제1과 3학년 6층 수관형사 뒤에서 차례를 나타낼 때 차례.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에 거 죄는 한자어 수사에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접두사. 그러니까 접두사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므로 항상 뒷말과 붙여 쓴다. 그래서 1편 띄었으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을 1편이라고 붙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질문하는데 은근슬쩍 질문의 포인트를 여기다 두지 않고 앞에다가 제 이렇게 띄어써서 이것 때문에 틀리는 질문의 초점을 바꿔버리는 이런 출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자투리 항목이지만 꼭 점검해 둘 내용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수관형사 뒤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 차례, 그리고 차례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양수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른쪽에 기라는 글자 보이죠? 그러니까 수사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사, 다르게 기수사라고 하죠. 좀 쉬운 이미지로 이야기할 때 총량이란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층은 세주고 나머지 6층은 우리 사무실이야. 1층은 세주고 나머지 6층은 그러니까 이 6층이라는 6개 층이라는 총량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이 아파트의 6층이야 라고 할 때 6개 층이 우리 집은 아니겠죠. 6개 층이 아니라 1, 2, 3, 4, 5 빼고 6번째 이게 바로 순서죠. 순서. 자, 그랬을 때 여기 두 개 의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수를 사용하면 아라비아 수를 사용하면 어때요? 붙여도 혼동이 되지 않으니까 다 붙일 수 있다. 허용된 거죠. 자, 한글로 표시했을 때 여기는 띄어쓰고 여기는 붙여 쓰죠.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왜? 순서니까. 그래서 그 띄어쓰기에 맞고 틀림을 구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이 그림의 의미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총량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가? 예를 들어서 포도를 먹을 때 이것이 6째야, 이것이 12째야. 그럼 포도 하나를 먹을 때 포도 알로 뭐 한 송이도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뭐 12개 정도 먹는다고 해서 배탈 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12이야 라고 할 때 1번부터 11번까지 빼고 순서 12번째를 얘기하느냐, 1번부터 포함해서 10위까지 누적된 총량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자, 포도알을 먹을 때 뭐겠어요? 총량이죠. 그죠? 그런데 벽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근데 내가 저것을 심부름을 시키고 싶다. 그럼 그쪽 저 선반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을 가져와라 라고 할 때 몇 번째? 이 순서를 얘기한다면은 1번부터 그 앞에 것을 빼고 그 해당되는 것만 꽂으면 말할 때가 순서가 되고요. 1번부터 그 숫자까지를 모두 한꺼번에 요구할 때가 총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맥상 이 차이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띄어쓰기에 맞고 그름을 구별하는 고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띄어쓰기에서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떤 때나 어떤 경우나 맞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파트 몇 층이라고 할 때 고모신 무엇. 그래서 총량을 나타내는 것과 순서를 나타내는 것. 근데 지금 이 예문도
부족한 예문입니다. 왜? 일반적인 경우에 요즘에 그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은 건물을 지은 회사에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만 전담하는 회사가 따로 분양을 그 위탁받아 가지고 담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라면 아파트 한 건물을 다 통으로 맡아서 아니면 그 중에 몇 개 호실을 맡아서 분양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라면 총량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개인 단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집은 한 채인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통로에 이 건물 이 통로의 몇 번째 층이라는 순서를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몇 층 이렇게 예문이 짧아서는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통념상 우리가 아파트 얘기할 때는 개인 주택으로서 어느 한 채에 초점을 두는 얘기 아니냐라는 통념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 시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맥이 좀 더 길게 나오고 그 길어진 문맥 속에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자투리 항목들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들, 리역, 번, 태, 뿐 이런 의존명사들. 자, 그 중에 들. 치은 뒤에는 붙여 쓰고 어말, 어미, 뒤, 부사, 뒤 이럴 때는 붙여 쓴다. 나열된 항목 뒤에서는 띄어 쓴다. 이 차이. 나열된 항목 뒤. 자, 그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위에 남자들, 학생들. 그래서 치은 뒤에 붙어서 복수를 표시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통념 그대로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걸 주목해야죠. 쌀보리, 콩, 조, 기장, 들, 을, 오곡이라 한다. 이때 이 들은 등등등 이런 정도의 역할이죠. 쌀보리, 등. 이건 두 글자로 표시하기도 하죠. 등등. 또 다른 말로는 등지, 등속. 자, 이런 말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고된 말 뒤에 붙은 것은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어쓴다. 그것도 챙겨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얼마짜리, 100원 어치, 짜리, 어치. 이것도 접사로 본다.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접사로 본다. 다음, 예제, 학생들. 여기는 쌀보리, 콩조, 열고된 말 뒤니까 띄어써야죠. 등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이미지를 잡아두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들 가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이에요. 역.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출제해서는 안 된다. 출제하더라도 4개 선택지 중에 하나만 넣어야지.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 항목에 관련된 것을 2개 답지에 넣어서 그 둘 중 맞고 틀림의 문제를 구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가 그 여부가 답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어법 할 때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 그래서 참고할 만은 하지만 시험 출제로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선별치 않고 일단 공부한다는 것은 암기량을 쓸데없이 늘려놓는, 출제로서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쓸데없이 암기를 늘려놓고 정작 쉽게 공부하고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는 이런 좋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는 항상 기출문제 점검하시고 기출문제 속에서 난이도 그 전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7급이었다. 그러면은 7급의 목표는 국어의 목표가 95점이 아니라 90점이거나 85점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한 문제쯤 날리고 가도 좋을 만한 부분에 이런 걸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95점 정도는 반드시 따야 하는, 그러면은 한 문제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지요. 그 정도 수준에 이게 출제됐느냐.
또 이게 2개답지 이상 차지하고 출제됐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전을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새 마을. 자,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등재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등재가 돼 있다면 얘는 붙여 쓰는 겁니다. 한 단어니까.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새 띄우고 마을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자,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자, 다른 거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학습은 비교 대조가 좋은 겁니다. 가방을 붙여봤어요. 그래놓고 이제 견줘봅니다. 새마을이란 단어하고 새가방이란 단어하고 둘 중에 어떤 단어가 사전에 있을까? 그러면 느낌이 좀 확 쏠리죠. 하나만 놓고 보면은 하고 막연한데 새가방 이런 단어보다는 요거는 사전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빈도가 높다. 그러므로 얘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면 새가방 이렇게 띄었어야 맞고 위에 것은 붙여 쓰는 방식으로 쓴다. 이게 사전을 찾아야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어법에서 한 단어로 보고 합성어로 볼 거냐 아니면 두 단어로 볼 거냐 한 단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죠. 자, 그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다에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었는데 셀력 한 덩어리로 굳어진 단어라고 처리합니다. 저물력, 저물다의 리을 한 단어로 빈도가 높으니까 굳어졌는가 보다. 근데 아침역 이거는 이거만큼의 빈도가 없나? 이런 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이 자체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연 영역인데 그 암기의 단계를 최후의 단계로 밀어놓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합성어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동력, 선역, 남역, 북력 가장 기본이니까 얘네들은 뭐 무시해도 돼요. 자, 문제는 들력, 들판이라고 하는 채운 뒤의 역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새벽역이라는 것도 한 단어로 굳어질만 하다라고 인정할 만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데 새벽역이라는 건 비슷한데 해뜰역이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 해가 뜨다마저도 한 단어로 인정이 안 됩니다. 동트 단어는 한 단어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해 뜨다는 한 단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용언의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새벽역은 붙고 아침역은 띄우고 비슷한 영역인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단어쯤을 시험 문제 답지에 넣는 것도 출제가 가능하다. 출제가 이제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곳으로 답의 향배가 결정되는 정도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에서는 무엇으로? 가장 최후의 단계. 내 점수가 95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건드릴 만한 그 이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미뤄두는 항목으로 두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의 연습 자료들이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것 표시만 해두고 일단 미뤄두십시오. 다음, 여기는 자투리 항목으로서 한 번 이거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역시 띄운다면 이 자체가 의존 명사로서의 자격이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앞에 한이라는 것이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한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뭐야?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언제 한번 봅시다라고 할 때 언제 한번 봅시다, 언제 두 번 봅시다. 이렇게 견뎌보니까 이건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던지는 말, 굳어진 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사코를 딱 한 번 만났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건 아사코를 두 번 만났다, 아사코를 세 번 만났다.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독자적 의미가 뚜렷한 띄어쓰기로 가야 되겠고, 위의 것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수를 세는, 횟수를 따지는 이런 의미가 없다. 인사치레로 던지는 것으로 굳어진 말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견줘보면은 그 의미가 잘 구별이 될 것입니다. 자, 리을 거야, 리을태야, 이것을 굳어진 말로 볼 것이냐 해서 태야라고 하는 건 의존명사 터, 여기에 이가 붙는 구조죠. 이거는 크게 혼동의 여지가 많지 않으니까 띄어쓰는 의존명사로 분명히 정리해 두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실전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작정 풀어가기만 하지 말고 선택지에 쓰인 재료의 수준을 한번 봅시다. 실전 문제 1번을 보면은 첫 번째 답지, 그는 가만히 있다가 모임에 온 지 2시간 만에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모임에 온 지 경과한 시간, 이것으로 구별해야 될 항목이죠. 2번은 옆집 김씨라고 할 때 사람을 부르는 말 호칭어로서의 씨,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정도 수준이 두 번째 선택지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예문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 무슨 큰일이, 큰일, 늦어지는 걸 이 정도 하고 큰일. 그러면은 큰일이라는 것도 아까 칠판에 적어봤던 것처럼 큰 집, 정말 빅사이즈의 집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손 위 사람의 집을 이야기하는가. 손 위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크다라는 의미가 변한 거죠. 변해서 굳어진 한 단어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큰일을 띄었을 거냐 붙였을 거냐를 정할 때, 정말 큰일이라고 할 때 빅사이즈라는 의미가 살아있다면 띄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강조의 뜻으로 본다면 이것은 굳어진 말로 처리할 수 있겠죠. 4번에는 몇 날 며칠, 몇 하고 날일 이렇게 분석할 어원적인 근거가 없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발음법의 문제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몇과 일이 각자 독자적 뜻이 들어있다면 그 발음이 실질 형태수 앞에서 대표음 디귿 몇 이렇게 바뀌었다가 몇일이라고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원이 불분명하게 발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예외의 단어예요. 자, 9급 수준에 맞게 난이도도 적절히 있고요. 충분히 따져볼 만한 항목들로 예문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1번 답지에 쓰여지는 지, 추어 올리면 이런 단어를 띄어쓰기 문제에서 견주어 볼 정도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3, 4번입니다. 나루토는 뭐예요? 시옷을 쓸까 말까의 문제고, 4번에 서슴치는 거센 소리 치를 쓸 거냐, 서슴지라고 쓸 거냐. 이건 뭐예요? 글자 표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 2번에는 띄어쓰기, 3, 4번에는 단어 표기, 글자 표기 문제를 뒤섞어 놨다는 거죠. 난이도는 낮으면서 여러 항목을 섞어 놓는 것이 특징이었던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문제가 보세요. 세 번째 문제 보면은 1번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대의 띄어쓰기 문제는 뒤에 조사 A를 붙여본다. 즉 의존명사 바의 문제를 구별할 때 조사 와를 붙여보는 걸 앞에 소개를 했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A를 붙여보는 방식으로 구별하는데, 자, 그거 외에 2번, 3번에 2번 내가 유심히 살펴본 바 띄어쓰기 문제. 이거는 난이도 상으로 반드시 공부해줘야 할 범위 안에서 제일 주의할 수준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번 답지에 해질녘이 나와요. 해질녘.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합성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런 정도에서 출제되는 단어가 여기 3번에 쓰이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두 개 답지 이상에 쓰이면 이것으로 답을 판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 끼어 있다면 다른 답지만으로도 답을 내게 할 여지가 생기죠. 그런 거 정도는 어렵게 출제됐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무시하고 가도 좋을 거예요. 다음 4번 문제 보면은 1번 답지 제11조에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맨 앞에 제 띄었으면 안 되는데 이걸 띄어쓴 것이 점검할 부분이고요. 2번 총무과에서 통보하여 온 바, 예문 그 자체를 아까 우리 써봤던 그 예문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출처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로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초점 여기 4번 답지에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데 이거는 앞서 A를 붙여서 구별해 본다는 것으로 우리가 꼭 공부해 줘야 될 부분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2번 답지 4번 답지 같이, 그죠? 그래서 바에는 와를 붙여보고 대에는 A를 붙여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면은 오른쪽 단에 있는 문제들은 어때요? 아주 평범한 기본, 기초 수준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이야기하면은 5, 6, 7, 8번 문제를 먼저 쭉 가볍게 한번 연습한 뒤에 왼쪽에 1, 2, 3, 4 그 중에 기초 난이도에 해당하는 선택지들 제거하고 정말 좀 쓸만한, 그러니까 공부할 만한 대상으로 볼 만한 게 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앞서 소개드렸던 것들이 난이도 높은 정도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은 뭐예요? 일단은 미로들 무턱대고 암기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접어두고 얘네들을 건드릴 시점은 언제라고요? 어쩌다 95점이 아니라 뭐 한 그 6개월 이상 늘 시험 봤다 하면 국어는 95점은 기본 나온다.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그러고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때 손을 낼 필요가 있다. 완벽히 암기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성어를 인정하는지 여부의 문제, 단어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답의 향배입니다. 자, 이것이 띄어쓰기에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할 만큼 중요한 의전명사 관련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출발점부터 정리를 해보십시오. 기본 질서는 문법이었습니다. 문법적 질서가 판단의 기준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뤄뒀다가 암기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는 기본 질서로서 꼭 챙겨야 될 요소인데 그건 짜투리 항목이었고, 이런 부분들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서로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 그리고 바. 아까 문제 풀다가 요거 여기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대가 하나 더 있었죠? 애를 붙여본다. 바에 와를 붙여본다처럼,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 줄기잡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범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처음 진행한 것인데도 대략 느낌이 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반복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항목을 만나서 우리가 좀 부담 없이 가면서도 어느 정도 일단 손댈 때는 그래도 적어도 9급 정도는 심화된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한번 다듬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